사람들의 기대값이 낮는 업종들이 분명히 있다. 같은 회사들 이익과 매출이 연평균 30%씩 성장하는데 충분히 고민하고 접근해 볼 수 있겠다. 유지보수 관리하는 거 이런 쪽이 굉장히 필요하겠다. 그런 쪽 사업을 하는 회사를 봤더니 안녕하세요. 떠먹여주는 TV 처음 나온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빌리언스 캠퍼스라는 구독 모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오프라인으로 다양한, 그러니까 꼭 한국 주식이 아니라 미국 주식, 그리고 비트코인, 그리고 부동산 이런 전문 분야 계신 분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오프라인으로 강연을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벌써 2번 했고요. 지금 이제 부산 갈 거고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으니까 아마 PD님이 고정 댓글 달아주실 텐데, 그 오프라인 강연에 그 4명에서 한 팀으로 움직이면서 하니까 와주시면, 그러니까 강연회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저희가 케이터링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네트워킹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오프라인 강연회랑 유료 구독 모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가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하이닉스가 상당히 견조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하이닉스가 지금 삼성전자랑은 다르게 연초 대비해서 지금 거의 20만원 밑에서 지금 29만원대까지 올라왔으니까 뭐 수익률로 치면 거의 연평균 1월달 대비해서 63% 정도 상승했으니까 지금 지수도 상당히 견조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오늘 찍는 7월 4일 요 시점에서는 좀 코스피, 코스닥 모두 조금 조정은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수 대비해서 훨씬 아웃퍼폼한다. 오늘 꼭 핵심으로 알고 계셔야 될 거는 지수보다 초과 상승 나는 업종에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게 지수보다 초과 상승 난다는 거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이라는 거고요.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견조합니다. 전체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수익률로 이제 1등을 기록했어요.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어제 7월 3일 수익률이 29.9%, 약 연초 대비해서 30%가 올랐는데 반도체 하이닉스가 63% 상승했으니까 하이닉스가 지수보다 훨씬 초과 상승 나고 있으니까 하이닉스로만 보면 반도체는 주도하는 업종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표를 가져왔는데 하이닉스 포함해서 삼성전자부터 시가총액 5천억 이상 되는 회사만 가져왔어요. 코미코까지 그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그 다음에 종합반도체 업체인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함해서 이 기업들의 평균 상승률 1월달 대비해서 봤더니 2.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혼자 하드캐리하고 나머지는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은 상당히 부진했다는 겁니다. 요 평균 상승률도 중요하고요. 요 DD라는 거는 요 M자가 빠졌네요. 맥스 드로우다운이라고 최고점 대비, 그러니까 최고점이라고 하는 거는 10년 동안 주가 흐름 중에 최고점과 현재 주가의 괴리율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점과 현재 주가랑 얼만큼 빠졌냐 그걸 보는 건데, 아니면 최고점보다 얼마나 현재 주가가 올랐냐. 근데 그게 평균값이 여전히 반도체 업종들 전반적으로 소재, 부품, 장비가 최고점에서 여전히 44% 빠졌다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최고점에 도달하려면 훨씬 멀었다. 하이닉스는 근데 최고점 영역에 가깝죠. 보시면 이게 제일 좋죠. 하이닉스는 마이너스 6.7%. 그러니까 10년 동안 그 주가 중에 거의 최고점에 가까운 주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주가가 세다는 거고요. 또 재미난 거, 자, 계측 장비를 만드는 파크 시스템즈라는 회사, 시가총액 규모로 치면 2조짜리인데요. 요게 최고점에서 1%밖에 빠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최고점 영역이었죠. 그 다음에 반도체에 들어가는 부품 업체죠. NLB,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인쇄 회로 기판을 만드는 이수페타시스. 요 회사도 뭐 말이 많았죠. 뭐 2차전지 CNT 도전제를 만드는 제이오란 인수를 사실은 전혀 그 사업과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가 그 시너지 효과가 없는데 갑자기 반도체 회사가 2차전지 소재 회사를 인수한다고 해서, 그것도 주주들한테 손 벌려서 한다고 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기업인데, 결국은 유상증자 그 CNT 도전제를 만드는 나노 신소재 유중을 철회하면서 주가가 다 회복됐어요. 최근에 91% 연초 대비 91% 상승률을 나타냈고 최고점에서 12% 정도 빠진 수준이다. 그래서 반도체는 전반적으로 회복되고 있지만 하이닉스랑 일부 아까 말씀드린 파크 시스템즈,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 이런 회사만 좋고 나머지가 부진하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주도주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나머지 전체 반도체 밸류체인이 주가가 좀 회복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꼭 평균 상승률
이 코스피 지수가 1월 달부터 누적적으로 얼마 상승했는데 그거 대비 반도체 업종이 얼마나 상승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개별 종목단에서 평균값이 지수의 평균값보다 초과가 상승이 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최고점 대비 보세요. 코스피 지수도 어느 순간 31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최고점에서 6%밖에 빠지지 않은 수준이에요. 그만큼 높은 주가 수준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도체 회사들의 평균 최고점 대비 하락률은 44%니까 반도체 주가는 아직도 회복되려면 좀 멀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는 항상 밸류에이션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평균값이 중요해요. 밸류에이션 뭐죠? 멀티플이라고 합니다. 멀티플은 사람들이 이 반도체 회사들한테 거는 이익에 대한 기대값이에요. 당연히 반도체 회사들이 이익이 좋아지면 사람들이 반도체 회사 이익에 대한 기대값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PER이라는 배수를 많이 씁니다. 이익에 대한 배수고요. 다만 PER이 조금 아쉬운 거는 순이익에 대한 배수예요. 차라리 반도체 회사 영업이익에 대한 배수로 하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은데, 순이익은 일회성 부분 때문에 좋아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반도체 회사가 땅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 땅의 가격이 올라가면 반도체 회사 PER이 또 좋아지죠. 왜냐면 순이익이 좋아지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건데, 그래도 순이익도 기본적으로 반도체 회사가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의 바탕이기 때문에 이 PER을 봐야 된다. 그런데 평균값을 볼게요. 코스피가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오면서 10배, 11배 정도 수준의 PER이 기대값이 14배까지 올라왔습니다. 코스닥은 뭐 아무래도 시가총액 작은 회사들이 있으니까 뭐 PER이 들쑥날쑥하죠. 105배예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지금 14배 정도 수준의 PER을 봤는데, 반도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가총액 5천억 기준의 평균값을 봤더니 18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반도체 회사들이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는다거나 뭐 엄청 비싸거나 하는 수준은 아니에요. 왜냐면 14배랑 큰 차이는 없죠. 18배고 이 18배가 내년 기준으로는 14배, 14.9배로 떨어집니다. 왜 떨어질까요? 반도체 회사들이 그만큼 올해보다 내년에 실적이 좋아지니까 PER이 떨어지는 겁니다. PER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너무 간단해요.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전체 시가총액을 그 회사가 벌어들이는 단기 순이익으로 나누면 다 내가 투자하는 기업들의 기본적인 PER은 얼마인지 계산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회사의 전체 시가총액을 그 회사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단기 순이익으로 나누면 뭐가 나온다? PER입니다. 이해되시죠? 간단하죠? 시가총액을 단기 순이익으로 나누면 돼요. 와, 봤더니 코스피가 14배인데요. 하이닉스가 6배밖에 안 돼요. 엄청 싸죠? 코스피 전체 평균은 뭐죠? 이익을 내는 기업이나 적자를 내는 기업이나 이익을 조금밖에 못 내는 기업이나 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이나 이익을 잘 냈다가 뭐 이익이 갑자기 줄어드는 기업이나 잘하는 놈, 못하는 놈, 중간밖에 못하는 놈 다 모아놓은 평균값이에요. 평균값이 14배인데 하이닉스는 그 평균값보다 훨씬 이익을 잘 내고 있는데 6배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하이닉스 싼 거죠. 삼성전자가 주가가 못 오르고 있죠. 왜 못 오를까요? 하이닉스보다 이익이 더 많이 개선이 못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삼성전자 절대 비싼 게 아닌데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너무 싼 거야. 왜냐? 삼성전자가 PER이 13배고 하이닉스가 6배인데 그렇게 하이닉스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아까 몇 프로 올랐죠? 60% 넘게 올랐죠. 근데 PER은 6배예요. 재밌죠? 삼성전자 주가 몇 프로 올랐냐? 삼성전자는 주가가 아까 보시면 그나마 최근에 6만 원을 회복해서 19% 올랐어요. 근데 19% 올랐으면 PER이 더 싸져야 되잖아요. 근데도 13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이닉스는 이익이 50%씩 성장하는데 삼성전자는 15%밖에 성장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PER이 13배예요. 그래도 삼성전자 평균보다 잘하는데 코스피보다 PER은 낮죠. 그래서 여전히 삼성전자도 주가가 비싸지는 않다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단에 아까 뭐 90% 넘게 주가 상승했던 이수페타시스 볼게요. 네, 이수페타시스는 24배예요. 내년에 20배로 떨어져요. 이수페타시스는 왜 그러면 20배가 넘을까요? 이수페타시스 주가도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이익도 개선돼요. 근데 주가가 올라가는 게 이익 개선되는 것보다 더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이 되게 많이 개선되는데 하이닉스 못지않게 이수페타시스도 이익이 개선되는데 이수페타시스가 하이닉스보다 PER이 올라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쭉 PER 값이 나왔는데 그러면 반도체 업체는 대략 평균이 올해 18배고 내년에 14배구나.
요 평균값보다 밑에 있는데 이익이 개선되는 업체들 보면 굉장히 유리하겠죠. 한번 볼까요? 18배, 내년에 14배보다 낮은 기업들 보시면 DB하이텍이라는 회사가, DB하이텍 어떤 회사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랑 똑같은 반도체 회사인데 우리 대만의 TSMC 있잖아요. 반도체를 위탁 생산해서 제조만 해주는, DB하이텍이 말 그대로 파운드리 회사예요. 제조만 해주는. 설계는 팹리스 회사가죠. 근데 DB하이텍도 반도체 업종인데 엄청 싸죠. 7배, 6배. 근데 이게 그냥 7배, 6배인지 실제 실적은 좋아지는데 사람들의 기대값만 낮아서 7배, 6배인지를 따져봐야 돼요. DB하이텍이 일단 평균값보다 쌌어요. 기억해 두시고, 솔브레인도 반도체의 소재랑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10배, 8배 싸죠. 관심 있게 봐야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투자할 기업들을 기준점을 세우는 겁니다. 이 밸류에이션으로. 보니까 넥스틴이라는 회사도 13배에서 7배, 그 다음에 PSK라는 회사도 7배에서 6배 싸죠. 평균값보다 낮죠. 코미코라는 회사도 11배에서 9배. 이렇게 그 밸류에이션으로 평균값을 비교해보고 지수보다 평균값이 높은지 확인해보고 반도체의 평균값 대비 내가 투자 또는 내가 관심 있는 기업들의 PER, 그리고 올해보다 중요한 거는 내년에 실적이 개선돼서 내년 PER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그게 좀 중요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반도체 전체 평균은 지수보다 조금 높은 상황이지만 그렇게 엄청나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반도체 주가가 많이 올랐다든지 또는 반도체가 이익이 너무 꺾여가지고 반도체의 밸류에이션이 올라간다든지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는 반도체 업종 중에서 이익은 계속 개선되는데 사람들의 기대값이 낮는 업종들이 분명히 있다. 그런 게 아까 찾아드렸던 코미코 같은 회사들, PSK 같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 이익과 매출이 연평균 30%씩 성장하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 기대값이 낮아서 PER이 낮아지면 반도체 회사들한테 투자할 때 이 밸류에이션을 활용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접근해 볼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 대장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업황을 봐야겠죠. 하이닉스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AI 시대로 가고 있죠, 이미. 그래서 엄청나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이런 또 최적화된 칩, 그러니까 맞춤형 칩, 아식을 만드는 퀄컴, 브로드컴, AMD 이런 회사들이 미국의 빅테크와 미국의 팹리스 회사들이 엄청나게 AI 칩을 만들고 있죠. 엔비디아의 막대하게 비싼 칩 말고 엔비디아 칩보다 저렴하면서 성능이 뛰어난 맞춤형 칩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칩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엔비디아 칩의 기본적인 거는 바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만드는 HBM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HBM에서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완전 주도권을 뺏겼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주가가 말해주듯이 HBM, 차세대 반도체 HBM 시장을 꽉 잡은 HBM 시장의 전체 평균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SK 하이닉스는 주가가 신고가를 가면서 HBM 패권, HBM 주도권을 완전히 꽉 잡은 상황이고, 엔비디아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 원자재 소싱처로 SK 하이닉스가 계속 부각을 받고 있는 거고요. 엔비디아의 계속 작년 초부터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 품질 테스트 통과할 거야. 근데 통과 못했어. 다음번에 통과할 거야. 또 통과 못했어. 그래서 삼성전자 있는 임원들 다 바뀌고 잘리고 변경되는 그 와중에도 또 못 바뀌고, 그래서 결국은 삼성전자는 마이크론, 원래는 마이크론은 삼성전자보다 밑에 있던 업체인데 마이크론은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받아서 하이닉스의 경쟁사로 엔비디아의 HBM 칩을 납품하고 있죠. 근데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통과를 못했습니다. 지금 7월 달인데 아마 올해도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럼 내년에 통과하면 이미 주도권이 완전 뺏겼죠. 지금 전체 HBM이 반도체 전체 시장에서 30%밖에 안 돼요. 앞으로 40%, 50% 커질 거예요. 왜 그렇죠? HBM이 주도하는 시장이니까. AI는 HBM 칩으로 만들어지는 시장이니까. 그래서 HBM이 엄청나게 커질 건데 HBM의 주도권을 하이닉스가 1등으로 완벽하게 잡아가고 있다. 하이닉스의 주도권이 HBM 시장에서 50% 넘게 차지하고 있는데 그 시장이 최소한 앞으로 1년 이상은 계속 유지가 되겠다. 그러면 하이닉스는 계속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AI 시대에 강조되는 특징이 HBM 같이 가격보다 오히려 반도체의 품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가격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저가치. 중국이 엄청나게 밀어내게 하고 있죠. 예를 들어 지금 한물간 DDR4 같은 경우는 중국의 막 CXMT가 가격을 막 20% 30% 중국 정부에 지원받아서 막 다운시키려고 하니까 삼성전자도 그나마 저가칩 DDR4를 잘 팔았는데 중국한테 막 뺏기고 있죠. CXMT에. 그런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 이 소위 말하는 HBM이라는 품질, 반도체의 품질과 반도체의 신기술, 반도체의 그 소위 말하는 기술 주도권, 그거에 관련돼서 AIC는 강조되고 있으니까 HBM을 잘하는 데는 계속 SK 하이닉스 같은 데는 계속 잘 될 수밖에 없고, 뒤따르는 마이크론이 SK 하이닉스랑 여전히 격차가 있어요. 하이닉스는 50%의 HBM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면 마이크론은 아직 20%가 안 되는데 아마 올해 말이면 25%까지 커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의 치열한 HBM,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HBM 칩 시장을 싸움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I 전용 제품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소캠이라든지 LP캠이라든지 LPW라든지 이런 부분은 무슨 말이냐, AI 전용 칩을 만드는 밸류체인 기업들한테 계속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HBM이 생각보다 공급이 엄청 늘어나서 HBM 가격이 떨어질 거다, 그런 막 시장에서 여러 가지 우려나 부정적인 이슈를 쏟아내고 있지만 생각보다 HBM이 기술적인 난이도, 기술 진입 장벽 때문에 접근하는 업체가 벌써 지금 그렇게 HBM 시장이 커진다는데, HBM 만들 수 있는데 어디죠?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삼성전자 3개밖에 없어요. 그럼 그게 3개 있는 업체가 내년에 갑자기 10개, 20개로 늘어날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냐? HBM은 점점 HBM3에서 HBM4로 넘어가고요. HBM4에서 HBM4E로 넘어가고, 이제는 뭐 HBM5가 뭐 나오고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거기에는 생산 난이도도 올라가고 공급량도 이 회사들이 타이트하게 수급을 조절해서, 실제 HBM을 쓰는 미국의 빅테크는 야 10,000개 해줘, 우리 5,000개밖에 안 만들 거야, 이렇게 하면서 계속 가격을 조정하는 거죠. 타이트한 수급으로. 그리고 이전에는 엔비디아만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맞춤형 반도체 아식칩이라고 하는, 이제 엔비디아 칩을 갖다 쓰는 게 너무 엔비디아가 갑질하는 것, 또는 엔비디아 칩을 기다리는데 짜증난 나머지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메타나 이런 빅테크들이 야 우리가 자체 칩 만들 거야. 애플도, 구글은 무슨 칩이 있죠? TPU, 텐서 처리 장치, TPU 직접 만들죠? 그죠? 아마존 무슨 칩 있죠? 트레니움, 아마존도 직접 칩을 만들죠? 메타 무슨 칩 있죠? 다 칩이 있죠? 다 그럼 그 자체 칩 만드는 거를 그냥 만들 수 있나요? HBM 필요하잖아요. 그 많은 아식이라는 HBM 칩, AMD도 칩을 만들죠? 퀄컴이나 브로드컴도 칩을 설계하죠. 그런 수많은 칩들, 생산 난이도가 올라가고 그렇게 공급을 드라마틱하게 늘리지 않는 이 타이트한 수급상에 HBM 칩 외에 아식이라는 새로운 칩 수요가 막 생긴 겁니다. 그럼 그 칩들을 결국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이 이 시장을 꽉 거의 독과점 수준으로 잡고 있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HBM은 올해만 실제 필요한 수요량이 23억 기가바이트입니다. 23억 기가바이트인데 실제 하이닉스가 생산하는 거는 16억,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거는 10억, 마이크론이 생산하는 거는 5억이죠. 그러면 뭐야? 합치면 30억인데 수요량보다 크잖아. 그래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공급을 줄였습니다. 삼성전자는 공급을, 하이닉스는 자기네들이 비싼 걸 더 골라서 팔기 위해서 공급을 줄인 거고요. 삼성전자는 못 팔아서 매출이 역성장 나서 HBM 판매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수요량이 공급량보다는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그래서 실수요량이 크게 초과될 거라는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견해는 공급이 그렇게 엄청나게 늘어나기는 좀 쉽지 않다. 왜냐면 올해 시장 수요가 120% 증가하고 내년에도 그 정도 120에서 130%를 유지할 건데, 하이닉스가 그럼 요때다 하고 그냥 공급을 막 몰아치기 해가지고 싹 내가 이 시장을 다 잡아먹을 거야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수요는 20% 30% 성장하는데 120% 130% 성장하는데, 하이닉스는 공급량을 딱 100% 수준만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공급을 조절하고 있다. 그 다음 우리가 우려하는 거, 중국의 CXMT를 엄청나게 얘기하죠. 왜? CXMT가 저가 칩에 대해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을 막 뺏고 있잖아요. LP, DDR4, 심지어 이제 CXMT가 DDR5도, 그리고 CXMT가 이제는 기술적인 난이도 중에 HBM 중에는 좀 저가 HBM 칩까지 도전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HBM 관련돼서 중국이 실제 만드는 거를 빅테크가
불안해서 못 쓰죠. 중국 자체 자기네들 자국에서는 일부 저가 칩을 쓸 수는 있겠지만 빅테크가 중국의 칩을 쓸 이유도 없고 실제 예를 들어 엔비디아 저가 칩을 팔려고 하니까 미국 정부에서 못하게 막고 있죠. 구조적으로 중국 저가 칩을 미국 빅테크가 쓰지도 않을 뿐더러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저가 칩을 안 쓰니까 기술 개발이 어떻다? 굉장히 더디다. 그래서 여전히 마이크론과 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HBM4 사양의 최고 사양의 HBM 칩과 중국이 만드는 HBM H20이죠. 엔비디아가 뭐 1년 전, 2년 전에 쓰던 칩 그거의 사양하고의 격차는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HBM이 재미난 게 HBM 생산을 늘리면 일반 D램보다 훨씬 더 가격만 비싼 게 아니라 생산 캐파를 어마어마하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HBM을 생산한다는 것 자체는 일반 D램 공장을 짓지 않더라도 그냥 일반 D램이 레거시 D램이라고 하죠. 자연 감소분으로 공급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HBM 늘리면 일반 D램이 줄어드니까 일반 D램 가격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막 급격하게 떨어지지는 좀 않을 거다. 물론 최근에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는 미국의 상호 관세 때문에 미국 업체들이 일부 HBM 포함해서 선구매, 관세 때려맞기 전에 싸게 사자. 그래서 선구매 효과가 있어서 미국에서 가격이 올라가는 일시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반도체 가격이 재하락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HBM 시장, 그러니까 하이엔드 쪽에서는 가격이 높은 가격을 유지할 거다. 그래서 철저하게 지금 하이닉스만 주가가 잘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당분간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의 차이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면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으면 당연히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소재 업체도 있을 거고 부품 업체도 있을 거고 장비 업체도 있을 거고 또 하이닉스에 납품하는 소재 업체도 있을 거고 부품 업체도 있을 거고 장비 업체도 있을 건데 투자 관점으로 보면 역시나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업체들보다는 하이닉스에 납품하는 업체들한테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도 기회가 있겠다. 그리고 잘 찾아보시면 TSMC나 미국의 엔비디아 또는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또는 미국의 구글 또는 미국의 브로드컴 또는 퀄컴 이런 데 직접 납품하는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회사들은 하이닉스는 기본적으로 매출의 50% 이상 차지하고 나머지 매출의 50%를 고객사를 다변화하기 위해서 직접 미국의 빅테크에 납품하거나 미국의 직접 팹리스 업체에 납품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에 좀 더 주목을 해보자. 고객사가 직접 미국에 납품하는 회사들. 왜 그렇게 이수페타시스가 90% 이상 올라갔냐? 이수페타시스는 당연히 엔비디아도 고객사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구글도 고객사로 갖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고객사로 갖고 있고요. 심지어 브로드컴과 미국의 탑티어 통신회사인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이런 회사들도 고객사로 갖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빠그라져도 하이닉스 납품을 못하더라도 삼성전자 납품이 줄더라도 엔비디아 매출이 올라오니까 이수페타시스가 날아가는 거고요. 최근에 지주사 두산이 날아갔죠. 왜 날아갔냐? 지주사가 상법 개정 이슈 때문에 부각받은 것도 있지만 두산이 갖고 있는 지주사 두산에 속해 있는 두산전자라고 있어요. 두산전자 삐지사업부가 동박적층판을 만듭니다. CCL이라고. 그 CCL이 엔비디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두산의 자회사 두산전자가 동박적층판을 엔비디아 미친 듯이 파니까 두산이 AI의 수혜주로 엔비디아 수혜주로 주가가 그냥 막 200%씩 빵빵 뜬 겁니다. 그런 이런 인과관계, 사실관계, 그 다음에 어떤 고객사를 갖고 있는지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는지 내가 투자하는 회사가 하이닉스 밸류체인인지 TSMC 밸류체인인지 그런 거를 꼼꼼히 따져보자. 결론적으로는 반도체는 업황이 업다운이 있겠지만 여기서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나빠질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고 특히나 HBM은 구조적으로 아직도 폭증하는 시대다. 왜냐면 AI 때문에 실제 돈 버는 회사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AI 때문에 실제 AI를 도입했더니 생산성이 미친 듯이 향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AI는 미국이 지금 주도권을 잡고 미국의 빅테크가 AI 주도권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쉽게 꺾이진 않을 거고 당장 보세요. 불과 1월 달에 챗 GPT를 쓰는 챗 GPT도 AI죠. 챗 GPT에 엄청나게 반도체 칩이 들어가죠. 근데 와 상상을 초월해요. 지금 챗 GPT가 1월 달에 3억 명에서 지금 글로벌로 5월 달 기준으로 8억 명 넘게 쓴대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얼마나 많은 AI 칩이 필요할까요? 그거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반도체 업황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겠구나.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하이닉스 관련된 밸류체인 기업들이 좋지만 주가가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구조적으로 그러면 어떤 부분이 좀 주목을 받을까 했더니 소위 말하는 반도체 어떻게 보면 미세공정, 그러니까 반도체는 점점 미세공정이라는 걸 많이 쪼갠다는 거거든요. 많이 쪼개면 쪼갤수록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 결국은 세정하는 거, 그리고 그거를 오버홀이라고 하죠. 유지보수 관리하는 거, 이런 쪽이 굉장히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런 쪽 사업을 하는 회사를 봤더니 코미코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코미코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보면 고부가 반도체 제품을 새 것처럼 되살리는 재생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재밌죠? 재생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정하고 코팅하면 새 것처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반도체 회사 새로운 칩 구매하는 것보다는 원가를 5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 거를 쓰는 것보다 있던 거 활용해서 재활용해서 쓰면 어떤 부분이 도움되죠? 친환경 쪽이에요. 당연히 엄청나게 반도체가 전력도 많이 잡아먹고요, 환경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를 절반 이상 줄인다는 거예요. 이 회사도 똘똘한 자회사가 있어요. 미코세라믹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코미코의 자회사 미코세라믹스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반도체 웨이퍼에 균일한 온도를 가하는 히터가 있고요, 반도체의 그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공정을 식각공정이라고 합니다. 그 식각공정에서 웨이퍼가 안정적으로 고정되게 만드는 정전척이라는 부품이 있어요. 그거를 고난이도의 세라믹 소재로 만드는데요, 이 정전척 그리고 세라믹 소재에 반도체의 웨이퍼의 균일한 온도를 가해주는 세라믹 히터, 이 두 가지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게 세라믹 소재 히터가 왜 중요하냐, 굉장히 웨이퍼가 열에 취약하고 열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열에 변형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기존 금속 히터는 열 때문에 부식이 돼요. 열 변형이 생겨요. 근데 이 세라믹 소재 히터가 열 변형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반도체는 뭐라 그랬죠? 미세 공정으로 간다, 계속 공정이 쪼개지고 공정이 더 복잡해진다. 근데 이 아까 얘기한 정전척이라는 게 반도체 첨단 미세 공정에 요구되는 초정밀 제어가 가능한 부품이에요. 그러니까 정밀 세정이나 정밀 코팅할 때는 바로 이 정전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전척은 당연히 진짜 짧게는 뭐 일주일만 해도 교체 주기를 쓸 거고, 길게는 3개월 이상 교체 주기를 쓸 텐데, 공정이 미세화되고 복잡화되면 더 그 교체 주기가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많은 부품들을 다 언제 새 걸로 갖다 쓸 거며, 많게는 반도체 부품 하나가 1억을 넘는 부품들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 봤더니 이거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코미코가 반도체 장비 부품을 세정 코팅해서 바로 새 걸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폐기보다는 정밀 세정하거나 특수 코팅하는 게 비용 측면으로 현실적이다. 재생 과정을 거친다는 거는 세정하고 코팅 서비스를 거친다는 건데, 그러면 소모품만 잘 관리하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억에 해당되는 반도체 이 부품을 기존 거 재활용해가지고 50% 이상 원가를 절감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코미코 같은 회사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거의 독점 형태인 거예요. 왜 세정 코팅이 이렇게 중요해요? 당장 세정 코팅하면 생산 수율이 급격하게 좋아지니까. 그래서 이 세정이나 세정 품질, 코팅 품질이 반도체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요소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전문 반도체, 종합 반도체 업체는 아예 그냥 PM이란 서비스를 해놨어요. 바로 반도체의 소재, 부품, 장비를 정기적으로 예방하고 정비하고 관리하고 유지보수하는 거를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자기네가 다 이런 코미코 같은 전문 세정 코팅 업체에 긴밀하게 협업해서 유지보수를 시키는 거죠. 이 코미코가 속한 시장은요, 크게 두 가지로 합니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비포 마켓이 있고 애프터 마켓이 있어요. 코미코는 두 개 다 해당돼요. 자, 비포 마켓은 뭐냐? 그냥 딱 우리 물건 사잖아요? 품질 보증 기간 있죠? 차 사잖아요? 신차 보증 기간 있죠? 그거는 똑같아요. 그냥 장비사가 설치한 다음에 우리 2년 동안 보증해줄게, 부품 교체해줄게, 부품 유지보수 해줄게, 딱 그거예요. 그게 비포 마켓이에요. 그러면 부품 세정 코팅 협력사를 쓰겠죠. 반도체 장비사는 우리 장비 만들기도 바쁜데 코팅 세정까지 장비사가 물론 할 수도 있어요. 조그만 장비사는 그렇게 하겠죠. 야, 우린 장비만 만들 테니까 우리 비포마켓에 해당되는 부품 교체하고 부품 유지보수하는 거 코미코 너네 같은 전문 세정 코팅 유지보수 업체가 해줘. 딱 그거예요. 그래서 비포마켓에서도 이런 코미코가 너무 중요한 거고요. 그럼 애프터마켓은 뭐냐? 자, 신차 보증기간 또는 내 애프터 서비스 보증기간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이제 직접 반도체 칩메이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직접 부품 관리해야 돼요. 근데 부품 관리 못하죠. 새로운 칩 개발하고 연구하고 칩 생산하고 칩의 생산 수율 올리기도 바빠 죽겠는데 세정 코팅까지 안 하죠. 그러니까 애프터마켓, 반도체 보증기간 종료 끝났어요. 칩 보증기간 끝났어요. 그럼 반도체 업체들이 직접 관리해야 돼요. 그 직접 관리 세정 코팅 핵심 업체인 코미코 같은 업체한테 맡긴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코미코를 높게 보는 이유는 이 회사가 봤더니 삼성전자만 고객사가 아니에요. 이미 TSMC 우수 코미코 우시법인이에요. TSMC Fab 10 APM 우수업체로 이미 작년 4월 달에 선정됐어요. 그러니까 TSMC한테 그냥 글로벌 탑 세정 코팅 업체로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5나노, 7나노, 10나노 공격적으로 투자하잖아요. 근데 TSMC가 일본에도 공장 증설해요? 미국에도 공장 만들죠? 그 다음에 독일에 또 만들죠? 근데 그러면 TSMC가 결국은 미세공정, 애리조나 팹에 투자를 우선할 건데 애프터 업체 내에서 미국 현지에서 세정 코팅을 가능한 유일한 기업이 누가 있을까 찾아봤더니 코미코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TSMC가 코미코에 이 외주 세정 코팅 저는 맡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해요. 왜냐면 TSMC 대만 업체지만 괜히 중국 세정 업체 코팅 업체 썼다가 미국 정부에서 막을 거거든요. 이거 미국에서 중국 배터리, 중국 양극재 못 쓰는 거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TSMC의 그 애리조나 팹이 가속화되면 그거에 대한 수혜를 아마 이 코미코 같은 업체가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어서 반도체 업체 중에 이런 뒷단에 후공정이라고 하죠. 세정, 코팅, 정비 이쪽 관련돼서 이런 코미코 같은 회사들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출연인데 항상 어딜 출연하든 지금 한숨도 못 자고 엄청나게 준비했는데 오늘 준비한 거에 한 4분의 1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도 다음 달이 될지 다다음 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와서 여러 가지 산업들, 우리나라 잘하는 산업들, 또 주가의 강력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업들 소개할 기회를 또 주신다고 하니까 다음에 꼭 또 다른 업종들, 그리고 또 오늘 다뤘던 조선, 지주사, 반도체, 원전, 또 추가적으로 꼭 중요한 변동 사항이 생기면 다음 달에 나와서 업데이트 해 드릴 거고요. 저는 구독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구독 모델에는 유튜브에서 하지 않는 내용을 다루고요. 구독 모델은 매일매일 제가 그 업황, 그리고 산업, 그리고 매크로, 그리고 기업, 그리고 수급 그냥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다 해드리거든요. 매일매일 투자 레터를 써서 그걸 보내드리고요. 매일매일 시황을 분석을 해드리고요. 당연히 업황, 기업까지 분석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매주 유튜브에서 안 다뤘던 그 주도주와 주도 산업과 주도 기업 그리고 밸류에이션 다 일괄적으로 다 설명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딱 빌리언스 캠퍼스란 유료 구독 모델입니다. 그거 한 2끼 정도 점심값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 투자하시면 저는 시황이랑 주도주 그리고 주도 산업에 대해서 완벽하게 유튜브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들을 공부하시고 그걸 투자 성과로 실질적인 투자 성과로 반드시 이어질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 빌리언스 캠퍼스란 유료 구독 모델 PD님이 댓글 달아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댓글로 꼭 한번 들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오프라인으로 많이 만나 뵙고 싶어가지고 오프라인으로 강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하는 건 아니고 미국 주식 전문가분, 그 다음에 비트코인 전문가분, 부동산 전문가분 4명이서 한 팀을 이뤄서 매달 5월 달에 37분 오셨고요. 6월 달에 24분 이렇게 오셨어요. 오프라인으로. 그래서 굉장히 쾌적한 공간에서 강연도 듣고 또 그 같이 오신 분들끼리도 소통을 하고 또 같이 오신 분들이 남아서 저한테 막 1시간 반씩 추가적으로 막 질문하면서 네트워킹이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끈끈한 네트워킹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회성 강연으로 끝나지 않고 당연히 강연 주제 제가 매달 다르게 해요. 자, 지난달에는 지금의 주도주인 조선 또 새로운 화장품 사업을 했고요. 그 전주에는 로봇 산업을 다뤘습니다. 이렇게 주제가 다 바뀌어요. 너무너무 와서 들으시면 재밌으실 거예요. 그리고 다 후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주식 전문가, 비트코인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 그 다음에
한 국내 주식 전문가 요 4명이 원팀으로 오프라인 강연을 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그 네트워킹 시간이 너무 중요해요. 필요한 질문 그 강연장 끝나고도 저한테 남아서 1시간 이상씩 질문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강연 사업하는 거 좀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다 서울에서만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앞서서 지방 어디든 상관없다, 지방 가자. 그래서 이미 5월달 6월달에 서울에서 했고요. 7월달에 부산도 가고, 여기 댓글로 지방 어디든 와주세요 하면 거기로 그냥 달려갈 겁니다. 어디든 상관없으니까. 면 단위도 상관없고 읍 단위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정 인원 뭐 최소한 20명은 돼야겠죠. 20명 이상만 되면 어디든 갈 거니까 어디든 요청해 주시면 지방 강연 갈 거고요. 서울은 그냥 정해놨어요. 진짜 강남 언주역에 분데스 언주라고, 거기에 대한 오신 분들의 만족도가 너무 높아서 분데스 언주에서 매달 토요일날 마지막 주에 계속 강연회 할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다시 또 새로 강연회 잡혔어요. 7월 26일 날 또 새로운 주도주 발굴을 위한, 또 새로운 미국 주식 발굴을 위한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 요새 핫하죠,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요새 성수동이 핫한데 성수동의 상업용 부동산 얘기, 이런 다양한 투자, 돈이 되는 얘기는 다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7월 26일 마지막 주 토요일 날 강남에 오셔서 한번 강의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강연도 너무 좋지만 뒤에 그 네트워킹 시간이 너무 좋다. 그래서 그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지방이라서 못 오신다, 그거 저희가요 다 그냥 적자 나더라도 전문 PD님 2명 붙여가지고요, 다 경제방송 출신 전문 PD님 붙여서 완벽하게 온라인으로 촬영해서 온라인 녹화본을 아주 저렴한 그냥 점심값 정도 수준으로 온라인 녹화본 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6월달 거 못 보셨더라도 시일성 있는 내용, 뭐 그날 주가가 어떻고 그날 뭐 외국인 기관 수급이 어떻고 그런 게 아니라 전체 큰 틀에서 글로벌 메가 트렌드 산업을 분석해 드리는 거니까 6월달 지난 강연도 보시면 엄청나게 도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다 녹화본으로 URL 주소 있거든요. 신청하시면 녹화본을 현장에 오신 것처럼 똑같이 들으실 수 있어요. 다만 그 뒷단의 네트워킹 부분은 직접 오셔야지만 저희하고 소통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려서 2가지 빌리언스 캠퍼스라는 유료 구독 모델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강연 사업 저만 하는 게 아니라 4명이 원팀으로 이뤄서 국내 주식, 미국 주식, 그 다음에 부동산, 비트코인까지, 스테이블 코인까지 전문가가 4명에서 원팀으로 서울에서 한 번, 지방에서 한 번 매달 강연회 하고 있고, 요번에도 7월 26일날 강연회 하니까 오셔서 한번 인사도 하시고 네트워킹도 하시고 좋은, 그리고 직접적인 투자 아이디어도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정말 내가 너무 멀어서 강연회 못 간다고 하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강연회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더 재미난 산업이랑 아주 핵심 국내 유망 주도주 기업이랑 갖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